1801년 봄, 한양 도성밖 한 남자가 포졸들에게 끌려갑니다. 죄목은 천주교도, 벼슬은 박탈, 재산은 몰수, 가문은 몰락. 그의 형 정약종은 이미 참수당했고 또 다른 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 중입니다. 그 남자 정약용, 나이 47, 평생을 공부해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라도 강진, 한양에서 400리 떨어진 그곳으로 유배됩니다. 아내는 울고 어린 자식들은 굶주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역적의 동생이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년 후 이 남자는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완성합니다. 500여 권의 책,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대체 유배지 초가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7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이 남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중년,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 조선시대, 이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재, 수재, 정조의 오른팔, 조원 화성 설계를 총괄하고 강 위에 배다리를 놓는 기중기를 발명하고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1776년 정약용이 15살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22살에 정조를 만나 총애를 받기 시작했죠. 정조는 정약용을 아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신하. 정조에겐 정약용 같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조원 화성을 설계할 때 그는 거중기라는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합니다.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리는 이 기계 덕분에 공사 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조는 감탄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조선의 미래다. 30살에 이조참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고위직입니다.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행복했고 집안도 번창했습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49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궁궐에는 노론 벽파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천주교도 색출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형 정약종은 독실한 신자였고 정약용 자신도 한때 천주교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1801년 2월 정약종이 체포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회유에도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죽어도 배교할 수 없다. 그해 4월 정약종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정약용은 형의 죽음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약용에게도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정약용을 잡아들여라. 역적의 동생이자 천주교도다. 벼슬은 박탈되고 재산은 몰수되고 집은 수색당합니다. 정약용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포졸들을 따라갑니다. 아내가 울부짖었고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염려 말거라. 아비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배는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형이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1801년 늦은 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 400리. 열흘이 넘게 걸어서 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 역적의 동생이다. 천주쟁이 놈. 정약용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것은 초가집 한 칸, 빵 한 칸에 부엌 하나. 그나마 누수가 심해서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밤이면 쥐들이 뛰어다니고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 이곳이 정약용이 앞으로 살아갈 집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은 정약용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한양의 화려한 관청, 정조와 함께 했던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웃던 날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47세. 조선에서는 이미 노인축에 드는 나이입니다. 형은 죽었고 처자식은 굶주리고 세상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벼슬도, 재산도, 자유도 없는데. 유배 한 달째, 정약용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공부했던가? 벼슬을 위해서였던가? 권력을 위해서였던가? 그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정약용은 책 한 권을 꺼냅니다. 유배지에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책, 사서삼경 중 하나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장을 넘기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 정약용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몸은 이곳에 갇혔지만 내 정신과 내 지식까지 갇힌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유배형은 18년. 18년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배 1년째. 1802년 봄. 정약용은 이제 48세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28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손에는 붓, 앞에는 종이. 나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벼슬도, 재산도, 권력도 모두 빼앗겼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정약용은 먼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새벽 4시 기상, 세수, 단정히 옷을 입음. 새벽 4시 30분, 경전 읽기와 묵상. 아침 6시, 간단한 아침 식사.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집필과 연구. 낮 12시, 점심과 산책.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다시 집필.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책 읽기. 밤 10시, 취치. 단 하루도 이 루틴을 어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정약용은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양에 있는 아들들, 학유와 학유. 학유야.
학유야, 농유야, 농유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재산도 벼슬자리도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에게 평생 쌓아온 학문을 물려주고 싶구나. 편지에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작은 일이라도 매일 실천하라.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제로 행하는 것이 낫다.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마라. 재산은 빼앗길 수 있어도 지식과 품성은 영원히 내 것이다. 정약용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벼슬아치 정약용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학문하는 정약용이다. 28년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배 2년째,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전 해석. 그는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주자학적 해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책이 부족했고 종이와 붓도 귀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책을 빌려보고 종이가 없으면 편지지 뒷면에라도 글을 썼습니다. 유배 3년째, 정약용의 소문이 강진 일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배 온 양반이 학문이 대단하다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만 한다더라. 호기심을 가진 몇몇 선비들이 정약용을 찾아옵니다. 그중 한 명이 윤단이라는 부자 집 아들이었습니다. 윤단은 정약용의 학문에 감탄하고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줍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공부하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1808년, 유배 7년째. 정약용은 윤단의 사랑채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다산초당입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지만 정약용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나무 숲이 보이고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을 다산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차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저술 작업에 돌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나무 숲이 보이고 밤에 잠들 때는 달빛이 연못에 비칩니다. 정약용은 생각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공부하기 좋은 곳이다. 다산초당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정약용의 제자들도 늘어납니다. 황상, 이양래, 이강회. 이들은 모두 강진과 주변 지역의 젊은 선비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학문을 더욱 깊이 있게 다듬어 갑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선생님은 유배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아십니까?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유배는 내 몸을 가두었지만 내 정신은 가두지 못했다. 오히려 이곳에 와서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정약용의 공부는 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진마을 사람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에게서 농사 기술을 배우고 어부들에게서 물고기 잡는 법을 듣고 목수들에게서 집 짓는 법을 익힙니다.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였던 정약용이 이제는 시골 백성들에게 고개 숙여 배우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가. 책에만 파묻혀서 진짜 백성들의 삶을 몰랐구나. 정약용은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것, 양반들이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것.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언젠가 나는 이것을 책으로 써야겠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배 10년째, 1811년. 정약용의 나이 57세. 조선에서는 이미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붓을 듭니다.
나는 이제 반이 왔다. 아직 8년이 남았다. 8년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정약용은 매일 밤 자신이 쓴 원고를 세어봅니다. 한 달에 쓴 분량, 1년에 쓴 분량, 지금까지 쓴 총 분량. 숫자가 쌓여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차오릅니다. 재산을 빼앗겼지만 나는 지식이라는 유산을 남긴다. 벼슬을 빼앗겼지만 나는 후세를 위한 책을 남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일이구나. 이 시기에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마음가짐을 담은 책. 48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백성들에게 들은 것, 옛 책에서 배운 것을 모두 종합해서 씁니다. 목민심서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목민관은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므로 청렴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정약용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씁니다. 이 책이 언젠가 조선의 관리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면서 유배 12년째 정약용은 또 다른 대작을 시작합니다. 경세유표.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기 위한 개혁안을 담은 책입니다. 48권. 정약용은 조선의 모든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토지제도, 세금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하나도 빠짐없이. 언젠가 조선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로는 백성들이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이 책에 조선의 미래를 담을 것이다. 정약용의 붓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유배 15년째. 정약용은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흥음신서. 사형수를 판결할 때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법을 담은 책입니다. 30권. 정약용은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보다 무겁다.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관리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모든 책들이 초가집 한 칸, 사랑채 두 칸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47세에 유배 와서 이제 62세.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고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 17년째. 1817년. 정약용의 나이 63세.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지금까지 쓴 원고를 모두 꺼내놓습니다. 다산 초당 방 한가득 원고가 쌓입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원고들을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책으로 치면 이미 400권이 넘었습니다. 정약용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많은 것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유배가 아니었다면 이 책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합니다. 1818년 봄, 드디어 석방 명령이 내려옵니다. 18년 만입니다. 정약용의 나이 64세. 정약용은 다산 초당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배웅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정약용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대들 덕분에 28년이 행복했다. 고맙다. 강진을 떠나는 날, 정약용은 뒤돌아봅니다. 다산 초당, 대나무 숲, 작은 연못. 1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내가 되었다. 이곳에서 진짜 공부를 했다. 강진이여, 안녕. 한양으로 가는 길, 400리. 18년 전에도 걸었던 이 길을 다시 걷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정약용이 짊어진 짐은 1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00여 권의 책, 경전연구서, 의학서, 농업기술서, 법률서, 행정지침서, 시집, 문집, 온갖 분야를 망라한 방대한 저작물들. 한양에 도착한 정약용. 집 앞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18년 만에 만나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영감, 고생 많으셨어요. 두 아들도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아버지, 정약용은 18년 동안 못다 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책들을 세상에 내놓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한양에 돌아온 후에도 정약용은 계속 공부합니다. 65세, 66세, 67세. 나이가 들어도 붓을 놓지 않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책들을 정리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책을 또 씁니다. 70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회가변을 엽니다. 많은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강진에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먼 길을 달려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너희 같은 제자들이 있어서. 하지만 정약용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양에 돌아온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를 냉대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벼슬은 돌아오지 않았고 재산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권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후세를 위해 책을 썼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100년 후 사람들은 알아줄 것이다. 73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을 씁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 써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 1836년 정약용의 나이 75세. 그는 병상에 눕습니다. 가족들과 제자들이 둘러쌉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다. 이 책들이다. 이것이 너희의 유산이다. 잘 간직하고 세상에 전해라. 그해 4월, 정약용이 세상을 떠납니다. 75세. 그가 남긴 유산은 500여 권의 책과 수천 편의 시였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통곡했고 백성들은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위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정약용을 보십시오. 47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 재산, 명예, 자유까지.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가르침.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정약용은 18년 동안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그는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1시간이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10년 후 여러분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 가난해도 마음은 부유하게. 정약용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책상도 없었고 종이도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궁궐보다 부유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당신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정약용은 50대, 60대, 70대에도 계속 공부하고 집필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시작하면 70세의 성과가 나오고 70세에 시작하면 80세의 꽃이 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가르치. 자식에게 재산보다 학문을.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땅 한 평, 돈 한 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편지와 책은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치. 역경이 오히려 기회다. 정약용에게 유배는 인생 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이 조선 역사상 최고의 학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나중에 보면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직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초가집에서 50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시골집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만의 다산초당을 만드십시오. 정약용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진리가 보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환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 끈기입니다. 47세에 시작해서 65세에 완성했습니다. 18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10년, 20년을 내다보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엔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57세든, 60세든, 65세든, 70세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이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든, 저녁에 시간을 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쓰고, 만드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500권은 못 쓰더라도, 한 권은 쓸 수 있습니다. 대작은 못 만들어도, 작은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촛불을 켜십시오. 아니,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 더 좋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정약용보다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초가집에서 50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이 증명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57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나이도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산 초당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공부하고 창작하고 성장하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다산 초당입니다. 18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약용은 18년 후 500권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은 18년 후 무엇을 완성할 것입니까? 한 권의 책, 하나의 기술, 새로운 인생,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책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곳에 감사하십시오. 그곳이 당신의 다산 초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전합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365가지를 이룰 수 있다. 10년이면 3650가지다. 작은 것의 힘을 믿어라. 여러분,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57세 정약용이 18년 만에 500권을 쓴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2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약용처럼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정약용처럼 붓을 드십시오. 정약용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중년의 기회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산 초당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당신만의 500권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